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SVB 사태와 크립토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SVB 사태나 이것이 이제 크립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잘 모르시거나 들어는 봤지만 이게 정확히 얼만큼 심각한 건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게 크립토 시장이랑 어떤 그 연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엔 본 녹음 때는 시간 관계상 충분히 어, 좀 못할 것 같아서 들어볼 시간에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어, 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음, 이게 제목에는 SVB만 그 적어 놓았지만 사실 이제 SVB뿐만 아니라 좀 실버게이트 은행과 또 시그니처 뱅크 또 이제 같이 연관이 돼 있는 좀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태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SVB가 조금 실리콘밸리의 좀 자금줄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그 인정받는 은행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 충격이 커서 SVB 사태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크립토 쪽 고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크립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은행이고 시그니처 은행도 이제 가상자산 크립토 친화 은행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SVB 사태는 이제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벤처 캐피털들에게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 사태였다면 이 실버게이트와 시그니처 뱅크는 좀 크립토 쪽에 집중적인 타격을 준 사태들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사태가 동시에 터지면서 사실 동시에 터졌다기보다는 좀 작용으로 이제 생겨난 사태인데 아무튼 이렇게 연쇄 작용이 일어나면서 사실 많은 좀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 기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혁신산업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자금줄로 불렸던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으로 가상자산과 NFT 발행사, 벤처캐피털 등 디지털 자산 산업 내 주요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다. 미 연방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치된 예금 전액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우선 급한 불은 끈 상황이지만 자금이 묶인 리플이나 아발란체 등은 시세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SVB 사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가상자산 기업들은 USDC 발행사인 서클을 비롯해 리플과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 유명 NFT BAYC의 발행사 유가랩스 등이다. 앞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한 서클이 SVB에 33억 달러, 약 4조 3,7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1달러에서 연동돼야 하는 USDC의 패깅이 0.87달러까지 급락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USDC 외에 암호화폐 발행사 중에는 리플이나 아발란체가
실리콘뱅크 은행의 프로젝트 자금 중 일부가 묶이면서 타격을 받았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를 통해 13일 실리콘밸리 은행의 일부 자금이 노출됐다면서도 탄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SVB에 묶인 구체적인 자금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업비트에 따르면 리플의 가격은 전날 467원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1월 18일 이후 최저점까지 내려간 바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도 SVB에 160만 달러, 21억 원 상당의 자금이 묶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발란체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모든 예금자들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발란체 시세는 이날 19,000원 선을 반납하면서 지난 1월 18일 이후 최저점까지 내려갔다. NFT 시장에도 SVB 사태의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 NFT 시장에서 대장급 프로젝트로 불리는 BAYC의 바닷가도 최근까지 유지됐던 72더 선을 반납하면서 떨어지기도 했다. BAYC의 발행사인 유가랩스의 그렉 솔라노 창업자는 SVB 여파에 대해 크지 않은 피해다 라며 우리 사업에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도 SVB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가상자산 대출 기업 중에는 지난해 FTX 사태로 인해 법정 관리를 신청한 블록파이가 SVB 사태로 인해 이중고에 처했다. 블록파이는 구제금융으로 받은 2억 2,700만 달러, 약 2,9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SVB에 맡겨뒀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벤처 캐피털로 불리는 판테라도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았다. SEC에 따르면 판테라의 사모펀드 관리은행 3곳 중 한 곳이 SVB인데 이들은 5억 6천 달러, 약 6,510억 원 상당의 자금을 SVB에 맡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미국 재무부와 미 연방준비제도 FED,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SVB에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지만 친가상자산 은행으로 불리던 실버게이트의 청산과 시그니처 은행의 영업 종료 및 SVB 파산에 의해 업계에서는 달러 유동성 악화와 함께 새로운 친가상자산 은행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제가 이번 드러블에서는 사실 평소와 다르게 일단 기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조금 상황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고서는 뭐 다르게 말씀을 드렸다가 괜히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좀 말을 바꿔서 전달을 드렸다가 좀 오히려 헷갈리실 수 있어서 기사 있는 그대로 좀 읽어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저도 읽으면서 막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 뭐 좀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히 뭐 설명을 드리자면 실버게이트, SVB 그리고 시그니처 뱅크 이렇게 세 은행이 그런 사태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됐는데 실버게이트가 먼저 이렇게 좀 뱅크런으로 인한 파산 상태가 되자 이제 연이어 좀 SVB와 시그니처 뱅크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좀 문을 닫게 됐는데 사실 그 맨 처음에 문을 닫은 실버게이트와 시그니처 뱅크는 친 가상자산
은행이에요. 주 고객층이 이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뭐 기업이나 뭐 어쨌든 뭐 팀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의 어떤 그 피해가 좀 집중이 됐다면 SVB는 이제 그냥 일반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 캐피털이 그 돈을 이제 맡겨두고 이렇게 운용하는 그런 그냥 일반 은행이었어요. 일반 은행이기 때문에 이 피해 범위가 더 광범위해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은행 중에 가상자산 그 친가상자산 은행은 두 개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SVB에도 돈을 맡겨둔 크립토 기업들이나 벤처 캐피털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립토 업계는 새 은행이 망함으로써 그 입을 수 있는 그 피해 범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이제 가상자산 그, 그 크립토 그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새 은행 모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사에서 나왔듯이 친가상자산 은행 두 곳이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친가상자산 은행을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모로 좀 이 크립토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지난해부터 사실 뭐 테라루나 사태 그리고 FTX 사태까지 해가지고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여러 악재로 인해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이런 시중은행의 어떤 그 문제가 크립토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 피로감을 더 이제 극대화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뭐 우려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녹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들어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저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189화. 오늘도 체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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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오늘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 셋이 모일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돼서 저희 체스님과 저는 이제 같이 있는데 기린 씨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죠? 연결을 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때 코로나 때 네. 한번 이거 두 번인가 뭐 했으니까요. 네, 예전에 네. 코로나 때 한번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많이 당황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하고 그때 문제가 뭐 다 괜찮았는데 이게 끊겨서 그런 건가? 뭐 이렇게 소리가 안 좋았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약간 음질이 약간 애매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어차피 개인 사정이 그 있어가지고, 저기 네. 경력 그것도 다 견뎌내신 청취자분들이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를 이제 찾아주시고 들어주시는 이제 분들은 다 의리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살짝 이제 뭐 음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고르지 못해도 또 너그러이 이해하고 들어주시리라 믿으면서 이번 녹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근황이 뭐 한 주간 또 어떤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도쿄 대참사? 예, 도쿄 대참사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으로서 이 개인적으로 이제 정말 만정이 뚝 떨어지는데 거기 이제 제가 사실
작년까지 정말 LG 트윈스를 정말 그 마음 깊이 응원하면서 아 이렇게 우승 후보가 왜 이렇게 뭐 가을 야구만 되면은 자꾸 이렇게 그 실력 발휘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김윤식 선수가 거의 뭐 거의 스트라이크보다 볼을 한참 많이 던지는 모습을 보고 오호석 선수는 이제 뭐 나오지도 못하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맹목적으로 응원하면은 이 야구계의 발전이 없겠구나.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김현수 선수가 양주적 선수의 비판에 대해서 이제 그 막 이제 뭐 나가지도 못한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아 이 정도면은 정말 좀 아 이 야구에 대해서 좀 애정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끊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도 이제 LG 팬이긴 한데 끊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긴 하고 뭔가 어쨌든 이제 계속 목소리를 내므로써 좀 바뀔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어떨까. 너무 끊어버리면 너무 이제 극단적인 이 방식이니까 LG는 우승할 자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주위 거의 국대 선수가 스트라이크도 못 넣고 저거 저렇게 막 하는 거 자체가 뭐 어린 선수니까 뭐 봐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국가대표가 이렇게 뭐 어리다고 뭐 나이 많고 뭐 그렇게 선발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그냥 검증을 받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스트라이크도 하나 못 던지는 선수가 LG의 그 유망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 정말 그 야구의 그 우리나라 야구 수준이 정말 이 정도까지인가 싶을 정도로 네, 뭐 사실 호주가 잘하기도 잘했어요. 네. 뭐 채스님이 이제 화가 많이 나셔서 그런 거니까 뭐 혹시나 LG나 야구 팬분들 계시면은 그냥 뭐 농담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뭐 선수들 다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응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힘 빠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모두들 이제 다 훌훌 털어버리길 기원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뭐 사실 한 주간 같이 야구를 봤어요. 야구를 봤는데 저도 뭐 답답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계속 보다가는 뭐 화만 날 거,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가 이제 승부가 완전 기울었을 때 그냥 껐는데 체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더 뭔가 열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그 이번 주 동안에 그 왼쪽 엉덩이가 좀 부상을 입어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그 NBA 선수들 이제 부상당할 때 '쟤는 왜 이렇게 맨날 다칠까?' 했는데 제가 기침을 하다가 이제 엉덩이에 부상을 입는 이 요상한 경우를 당해 가지고 함부로 비웃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끔 이제 그거 한 번씩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 기린님 그 지인 저기 골프 근황 저기 아니 진행은 되고는 있는 건지 뭐 지금 이제 꽤 시작하신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것은 이제 약간 기부에 가깝게 되지 않았나 약간 그렇게 아, 생각이 그, 좀 들고 있습니다. NFT 기부하는 식으로 이제 그 골프장 발전에 기부를 이제 하신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 스웩을 했다. 어쨌든 뭐 사회에 기여를 하셨으니까 뭐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제가 드롭을해서 말씀드렸듯이 뭐 오늘 주제가 이제 SVB 사태와 크립토 시장 인 만큼 이제 드롭을해서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뭐 비판이든 아니면 뭐 그냥 뭐 설명이든 뭐 그냥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런 사태가 막 났다 이런 거를 뭐 완전 업계에서 뭐 이렇게 되게 빨리 알았다기보다는 그냥 저도 이제 체스님이 기사 같은 것들을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알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보내주실 때만 해도 저는 솔직히 막 SVB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 막 그렇게 막 엄청난 은행인 줄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첼스님이 그 관련 기사를 보내시고 계속 여러 번 보내시길래 아니
이게 뭐길래 그 계속 이렇게 보내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 우리 셋 지인 중에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이제 유튜버 분이 계시잖아요. 이 가상자산 쪽으로. 그쵸. 그분이 또 이제 유튜브 주제로 이 SVB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셨더라고요. 막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막 쓰시고 그 글을 보고서는 와 이게 무슨 진짜 사태가 뭐 심각한 사태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다시 이제 들여다보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업계에 있으시건 뭐 업계에 안 계시지만 그냥 단순히 크립토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건 그냥 완전 깊게 막 이 동향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해서 들여다본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이거의 발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시작점은 SVB가 아니라 이제 실버게이트죠. 실버게이트 은행. 그래서 실버게이트 은행이 먼저 파산을 했고, 그러니까 뱅크런이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은행이 이제 인출하는 그 요청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파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 실버게이트 은행이 파산이 됐을 때 문제가 됐던 건 얘네들의 주요 고객층이 크립토 쪽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좀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러면은 이제 실버게이트 은행에 그 자금을 이렇게 좀 넣어놓은 이 크립토 프로젝트나 그 기업들이 이거 어떻게 이거를 감당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럼 또 그 기업들의 뭐 투자를 했던지, 뭐 코인을 샀던지, 뭐 한 그런 투자자들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엄청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곧이어서 이제 더 큰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소식이 또 들려온 거죠. 사실 이게 실버게이트 사태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를 어쨌든 사태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실버게이트 사건이랑 실리콘밸리 은행 그 사건에 이제 그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첫째로 은행의 BM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은행은 어쨌든 그 돈을 많이 이제 예금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또 이제 어딘가에다가 대출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은 자산을 또 어딘가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익을 이제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는 되게 조그만 은행인데 그거를 이제 차별화를 위해서 이제 그 크립토 거래소나 이제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그 크립토 기업들한테 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크립토 쪽에 되게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예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크립토 업계가 망해버리면 대출해줄 곳이 없잖아요. 대출해줄 곳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유동성 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이 풀려야지 막 기업한테도 가고 그 투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 자금이 그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지금 기업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거를 넣는 사람들은 없고 지금 계속 빼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는 그러니까 그 주요 고객이 아까 실버게이트는 크립토 업체였는데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이 거의 대부분의 고객이었어요. 근데 그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의 특징은 그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면 그 투자에 대한 예금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투자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대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BM의 그 문제인데 이게 사실 돈을 버는 구조가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그 장기 국채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라고 하면 이제 10년 만기에 뭐 10년 뒤에 한 2%에 확실하게 이제 보증을 해주겠다.
이런 국채가 이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이제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 연준에서 지금 금리를 계속 인상시키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장기채는 이제 그 고정되어 있는데 단기채 그러니까 1년 뒤에 5%더 그 주겠다 이런 채권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생각해봐요. 10년 뒤에 2% 주는 것하고 이제 1년 뒤에 5% 주는 것하고는 당연히 1년 뒤에 5% 주는 거가 훨씬 더 이제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채에다가 투자를 몰빵을 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그 장기채가 이제 매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건 안 되겠다. 이제 그 뭔가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자금을 모집을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불안하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돈을 다 빼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그 금융 뭐 서프라임 모기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전체적인 금융 시장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은행이 BM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는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요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실버게이트도 살아남기 위해서 크립토랑 손을 잡았는데 크립토가 FTX 사건 이후로 지금 유동성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신뢰가 무너진 상태고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타트업 자체가 지금 미국 연준 금리 올리는 상황에서 투자가 얼어붙으니까 지금 여기도 그 스타트업한테 의존한 그 모델 자체가 지금 이제 자금 경색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뭐 실버게이트도 잘 하려다가 뭐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얘네들이 막 잘못한 건 아니에요. 경기를 얘네들이 뭐 이렇게 뭐 얘네들이 문제 삼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고객을 어떻게 보면 고객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 그래서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되게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려울 때 되게 많이 도움을 줬으니까. 그래서 스타트업이 자금이 어려울 때 얘네들이 이제 리스크가 그 큰 기업들에 대해서 막 그 투자도 해주고 뭐 대출도 해주고 뭔가 자금줄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되니까 지금 얘네들이 먹고 살 길이 좀 어려워져서 얘네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갑자기 다 돈을 빼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크립토 업체들 특히 이제 블록체인 업체들은 여기 두 개 다 껴있어요 지금. 블록체인 크립토 산업이면서도 스타트업이잖아요. 크립토 산업이면서 대기업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크립토 산업에서의 이 이슈가 훨씬 더 큰 이유가 지금 크립토 업계에서는 이 두 가지 폭탄을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립토 전문 대출업체 은행도 지금 파산한 거고 스타트업에서 자금 대주는 그 은행도 지금 다 지금 그 파산이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크립토는 이제 완전히 신뢰 자체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제가 아까 기사를 보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시그니처라고 해서 또 이제 또 은행 또 파산하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닌데 여기 인수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인수 조건이 암호화폐 사업 접는 게 인수 조건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국내로 비유하자면은 은행을 하는데 크립토 산업을 진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은행업을 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많이 발달하다고 하는 미국이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지금 미국이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신뢰를 완전히 거의 저버리고 그 은행을 이제 암호화폐랑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정책을 이제 가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위기라는 거지. 아니 뭐 경제가 뭐 이렇게 뭐 금융 시스템이 뭐 무너진다?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 해석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이제 크립토 업체들이 더 잘했어야 됐는데 지금 보면은 뭐 어떻게 반전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거의 뭐 웹3 업체를 부정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문제를 삼아야지 갈 길이 보인다. 이제 이런 거죠. 네. 아니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크립토 업계는 스타트업이면서 크립토다 보니까 이 문제를 진짜
되게 더 세게 맞은 그 타격을 입은 경우인 것 같은데 이 그 크립토 업계에서도 뭐 드러블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NFT 프로젝트도 뭐 BAYC도 이제 막 가격이 하락하고 뭐 다른 업체들도 막 다른 코인 프로젝트들도 가격이 하락하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사람들이 지금 걱정했던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좀 되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USDC나 뭐 USDT나 해가지고 이제 달러와 패깅된 코인들 그런 경우들은 실제로 막 디패깅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테라루나 사태에 어떤 그런 공포를 다시 한번 좀 뭔가 잠깐이나마 뭐 지금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좀 막 그때 공포가 더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조금 그 디패깅이 심각하지 않고 이제 거의 이제 회복이 됐다고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들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휘청휘청 거리고 사실 일반 코인보다 더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일반 토큰들 뭐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격 하락하고 그냥 사람들이 뭐 이게 하락했다 뭐 막 하면서 욕하고 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달러와 패깅됐다는 게 가장 매력적인 그 뭐 장점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한 상태인데 그게 깨져버리고 회복이 잘 안 돼 버리면은 이게 사실 스테이블한 게 아니라 위기 상황 때는 더 이게 그 뭔가 불안을 조장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스테이블이 맞는 건가 과연? 뭐 평시 때는 당연히 뭐 패깅이 유지가 될 테니까 괜찮더라도 진짜 스테이블한 그 뭐 코인이라고 한다면 위기 때도 스테이블 해야지 이게 스테이블이지 않나. 근데 위기 때는 뭐 그 어떤 코인보다 휘청휘청거리고 막 논란이 돼버리는데 이게 과연 스테이블한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비단 스테이블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크립토 시장 자체가 과연 이게 법정 화폐의 어떤 위기 때마다 법정 화폐뿐만 아니라 어떤 시중 은행의 위기 때마다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된 이런 일련의 사태들 테라루나와 FTX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SVB 사태까지 해가지고 이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그런 되게 그 불안감이 점점 더 심화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아까 잠깐 언급 드렸었는데 이 크립토 업계가 얼마나 솔직히 인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매정하냐면요. 실버게이트 사건 터지기 직전에 코인베이스랑 서클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자금 인출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다들 이제 은행 계좌 막 발급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에 도와줄 때는 막 되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제발 이거 거래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은행에 좀만 문제 생기니까 자금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도와주는 뭐 회사나 이런 게 없고 막 배신을 이렇게 뒤통수 때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은행이 누가 크립토 업계랑 손잡고 싶어 하나. 진짜 리스크가 세상에서 제일 큰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코인인데 뭐 비트코인도 아무리 뭐 대장주라고 하더라도 뭐 거의 이제 고위험 자산군에 속하는데 그 고위험을 리스크를 떠안고서는 도와줬는데 나중에 좀 시장 이슈가 돼가지고 막 얘네 좀 재무제표 안 좋은 것 같아. 그것도 이제 뭐 얘네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금리 인상해가지고 이제 수익성 하락이 됐으면은 걔네 잘못도 아닌데 막 자금을 다 빼요. 그러면은 잘 될 때는 막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되니까 막 뒤통수 치고 이러면 사실 저라도 왜 크립토가 도대체 뭐가 매력있고 얘네들이랑 왜 사업을 해야 되지?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강수를 두고서는 암호화폐 그 사업 접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거를 이제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바이낸스 그 미국 CEO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바이낸스 이런 데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뭐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은행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크립토가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진짜 웹3 상에서만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상적인 뭐 그 흐름이라고 그러면요 모르겠는데 뭐 사실 다들 원하는 게 거래소 상장 뭐 이렇게 목표로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그 상황이고 되게 좀 심각한 뭐 물론 확대 해석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뭐 가벼운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으로 또 다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식의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좀 다룬 기사를 봤는데 이 뭐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뭐 시그니처 이 세 은행 파산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트는 견뎌냈다. 비트는 견뎌낸 걸 봐서는 사람들이 비트를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금, 은과 그 더불어서 이제 비트에도 자산을 그 분산으로 이제 투자를 해 놓은 것이 이제 방증한 그런 또 모양새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가 굳건한 걸 보니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또 돈을 넣어놨고 안전자산으로 인정해서 넣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때일수록 금, 은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을 껴서 비트코인과 같은 안전자산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눠라 이렇게 인터뷰를 또 한 내용을 뭐 기사화한 게 한 게 몇 개 있던데 그걸 보면 또 이게 이게 또 전화위복으로 뭔가 될 수도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뭐 비트는 네. 항상 말씀드렸지만 비트는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네. 비트 빼고 나머지가 죽으면 네. 그게 산 그치. 거라고 할 수 있는. 상처뿐인. 그러니까 비트는 살겠죠. 네, 비트 네. 이더는 살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게 다 크립토 이제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 많아지고 있다.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러는데 전화위복이 비트만 남기고 다 죽는 거는 사실은 뭐 아니 근데 그 체스님과 기리님이 예전에 그 말씀하셨었잖아요. 저도 했고요. 뭐터로 자꾸 코인을 발행하냐? 있는 걸로 써라. 있는 코인 비트코인 이더 그냥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거 가지고 서비스 하면 되지. 괜히 우후죽순으로 막 코인 만들어 봤자 뭐하냐 쓰잘데기 없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교통 정리가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네. 그 떨어져 나갈 팀은 이제 떨어져 나간다. 근데 네. 이제 보통 이 정리도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단계별로 이제 차근차근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거의 쓰나미처럼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비트나 이더로 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해가지고 뭐 딴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다. 이거랑 그냥 집이 날아가 버렸어. 아예 그냥 아예 백지가 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이제 뭔가 그 조율이 좀 필요한 그쵸. 게 네, 있는데 이거는 너무 벌거벗겨 나가지고 이거는 이런 정리는 사실은 이제 다시 살리기가 아주 힘든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얘기한 것도 그 코인을 발행한 사람들이 잘못을 한 건 또 아니잖아요. 뭐 잘못한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인데 뭐 그게 잘못은 아닌데 이 정리를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는 이제 또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의지를 꺾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정리는 아니라는 말씀이 좀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자꾸 좋은 점을 찾고 싶었던 거죠. 이게 자꾸 너무 피로감이 제가 들어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쨌든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사태들이 뭐 터졌을 때 견디고 또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그나마 있지만 그냥 일반 분들 업계에 안 계신 분들은 이런 사태가 터지면 안 해 이러고 그냥
다 이탈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네. 제가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그 타노스 있죠. 네. 타노스가 인류를 왜 멸망시키겠어요? 이 세 판 다시 짜야겠다는 거예요. 교통 정리하려고. 교통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니까 이제 마블에서 왜 네가 뭔데 그러느냐. 지금 미국 연준이 딱 그거예요. 타노스예요. 네. 딱 튀겼다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지금 업체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탁탁 치고 나서 다 그래요. 야 쓸모없는 애들 다 나가. 이제 내가 새롭게 다시 그 여기 재편시킬 거야. 그래서 매번 이제 손가락을 튕기면서 이제 계속 막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막 곡소리 나니까 지금 어벤져스를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점은 있어요, 당연히. 그냥 다 물어 돌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사실 그거예요. 거품 있는 애들 회사들은 지금 제일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고 있는 건 맞아. 그건 되게 좋은 이 장점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과정이잖아요. 이걸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로 그냥 손가락 하나 튕겨서 아예 절망을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 자체가 아니 당연히 결과는 좋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좋아요. 어차피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예. 연준이 그 은행들을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건가요, 실제로? 그거는 그건 아니지만은 아니죠. 얘네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거는 지금 얘네들이 어디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어디가 지금 그 힘들어지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준은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면서 손가락을 튕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정부 국채가 10년 만기 있는 데 투자한 애들은 당연히 피해 볼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게 되는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타노스도 그랬잖아요. 막 딸 던질 때 인류를 위해서 이제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울잖아요. 다 눈물을 흘리고서는 지금 손가락을 튕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곡소리가 나는 거죠. 네가 뭔데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은 진짜 여기 피해자인 거죠. 뭐 기린 특파원 뭐 하실 말씀 저는 없습니까? 뭐 약간 오늘 체스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뭐 한 줄 논평을 겸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저희가 지난번에 코팍스랑 뭐 전북은행 이런 얘기, 바이낸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지금 그 암호화폐 쪽을 좀 올인하는 좀 굉장히 포트폴리오 많이 쌓은 회사들이 뭐 K뱅크나 그다음에 뭐 지금 코팍스랑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전북은행 이런 은행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시그니처 뱅크도 그렇고 약간 좀 뭐 크립토에 좀 손 좀 댔다 하는 은행들이 자꾸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좌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쪼끔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또 미국보다 더 취약하니까 그 작은 발걸음에도 이제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근데 그래서 솔직히 좀 미국에서 방귀 한 번 끼면은 여기 태풍 불잖아요. 그러니까 방귀 효과인가요? 방귀 효과. 네, 그러니까 나비 효과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방귀 효과인데 그 정유치에서 한번 알아야겠어요. 자꾸 이제 길버님이 똥방귀 고티 없으면 정유치는 망한다 그러는데 또 이제 방귀 효과가 하나 나왔네 이제. 네. 다음 주에 방귀 효과 나오겠네. 아니 그래서 기린 특파원 지금 한 줄 논평은 어디 있습니까? 한 줄 논평은 이제 디아블로 4가 오늘 오픈 베타를 했습니다. 완전 그냥 딴소리 해버리는 거야. 이제 디아블로 4가 이제 약간 그거잖아요. 지옥이 열리는 그 맞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옥 오픈 베타를 이제 약간 봤다. 그런 심오한 뜻이 이거 괜찮네. 저희가 센스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디아블로 4가 나온 건 아니죠? 이제 오픈 베타입니다. 그 클로즈 베타? 예. 약간 그 실제로도 실제 게임도 그런 네, 건데. 실제 게임이. 네네네. 실제 게임도 그런데 지금 현실도 디아블로다. 아주 좋은 한 줄 논평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체스님 덕에 조금 생각이 났는데 체스님 하기 전에 저 먼저 하려고 하는데 요즘 그러니까 타노스가 나쁜 놈이었지만 요즘엔 타노스가 재평가되고 있다. 네. 저는 이제 타노스는 나왔는데 어벤져스가 없더라. 그래서 크립토업계가 어벤져스가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와 이게 크립토업계의 민낯이에요. 정말 탈중앙화가 거의 두더지처럼 이제 지하에 자기들끼리 지하 세계에서만 땅굴 파고서 놀고 있고 지구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더라. 막 다른 행성 피해서 도망 다니고 네. 막
그런 사태밖에 없는데 아무튼 저는 뭐 오늘 이제 체스님 얘기를 많이 듣고서는 좀 배우려고 이번 화를 준비했는데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보다 뭐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알게 되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이게 뭐 지금 단기간에 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뭐 업계가 막 엄청나게 휘청휘청 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그냥 뭐 무관심하게 있을 필요도 없으시고 그냥 적당하게 계속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때는 좀 투자도 좀 조심하시고 네, 하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그 자금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블로킹 289화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녹음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주도 빼먹지 않겠다는 이런 저희의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녹음을 한 거니까요. 조금 좀 듣기에 불편하셨더라도 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뭐 다시 한번 이런 와중에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와 방기 효과와 함께 방기 효과 정의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